그래서 지금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저희들이 모셨는데 순서를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짜보겠습니다. 맨 먼저 그 연구계에서 오신 황의식 박사님이 맨 먼저 좀 해주시고, 황의식 박사님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그저 황영모 연구위원께서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권혁범 대표님이 세 번째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에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본래 그 강영석 국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다가 오늘 갑자기 국회 일정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대책반에서 일하고 계시는 윤광일 과장님이 오늘 대신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오시는 그 윤광일 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신 우리 황의식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추각해가지고 7, 8분을 목표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황의식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발표 상당히 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을 보면은 저는 그 농업의 문제가 사실은 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라는 게 크게 보면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 인구 위기와 그다음에 환경 위기, 그다음에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그 인구 위기 극복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그 인구 대책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구의 이 수도권 집중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인구 감소에 특별한 대책이 생길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의 수도권에 있은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 저출산의 위기는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 그 농촌으로의 그 인구 분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은 상당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가 학계 출산율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있는 거니까는 분산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도 최근에는 그 집값과 관련돼 가지고 학계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농촌으로의 그 인구 분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 다음 그 저희 연구원의 데이터를 보면은 분석한 거 보면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후에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고 또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게 노후 보장 준비를 못한 이런 상황인데 농촌이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노동 참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여러 통계에서 보여주지 않을 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 농촌으로 인구 분산을 위한 농촌 재생 정책이라는 게 좀 추진되고 그러려면 그 반드시 낙후된 생활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건가. 아마 이 지적 발표에서도 있듯이 농촌이 왜 문제냐 했을 때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교육, 사회시설 기반 이런 것들이 제기된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해결책을 찾고자 했었지만은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 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주지 않는 건가. 즉 이 도시라는 것이 왜 좋을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점이 있는데 비대면 교류라는 이런 것들이 좀 이 활성화되면서 도시화의 이 메리트 장점들이 농촌에서도 실현 가능한 시대가 열려 나가고 있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은 이 지적했듯이 농촌에서의 공간, 전원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부과되면은 농촌이 새로운 가치로 나오지 않을 건가 해서 이러한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이 전원형 되면서 사회 서비스 부분이 해결되는 이랬을 때 도시화의 그 이 장점 이런 부분들도 누려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그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탄소 감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마 이 농업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건가. 즉 화석 에너지의 같은 에너지 부분과 비닐이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화학 투입제 이런 부분들의 산업의 전방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투입제의 이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가격도 비싸질 것이고 할 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학 비료라든지 화학 투입제를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원해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 농업으로 전환이라는 탄소 중립 시대에는 농업의 전환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 건가. 여기에는 많은 이 농가들의 어려움도 뒤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이 좀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새롭게 과거에는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지역농업 체제라는 부분들이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했을 때에 지역 단위에 있어서 탄소 중립 농업을 개별 농가가 아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안고 있는 것이 그 면소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조세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R&D 기반의 그 탄소 중립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인구 위기와 인구 분산과 그다음에 탄소 중립 농업으로의 실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가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부분인데 농촌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또 우리 농업이라든지 농촌이 생존해야 되는 조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디지털의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농촌의 여러 부분에 대한 좀 더 R&D 연구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편리한 농작업을 하고 또 이 농촌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센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지털 농업에 각각의 아마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했습니다만은 농장에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깔 건가 또 누구는 또 이야기하는데 제2의 경제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농업으로 변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장기 플랜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의 경제정리 귀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 황영모 연구위원님.
네. 세 분의 의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말씀에 제 의견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복력과 농업농촌, 두 번째로는 지방소멸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전환사회를 지역에서 만들어 가자,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간략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복력과 농업농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재난과 위기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후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재구조하고 재창조할 역량으로 회복력에 좀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 홍기빈 박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불확실한 복잡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력 있게 대처해 나갈 그런 적응할 수 있는 힘이고, 요컨대 농업농촌이 바로 이러한 회복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농촌은 생태적 회복력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 식량위기 상황에서 국제교역이 멈춘 상황에서 특히 농업농촌은 경제적 회복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장의 이 그늘인데요. 사회적 위기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사회적 회복력의 토대입니다. 이러한 그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생활돌봄에 대한 이런 보장의 틀이 바로 농업농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이른바 조직적 회복력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문제, 농촌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결국 도시의 필요와 농촌의 수요, 또 농촌의 필요와 도시의 수요가 서로 접합되는 이런 도농융합의 전략으로 이 농촌의 또 농업의 이런 조직적 회복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농업농촌이 가지는 회복력,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규범으로 좀 만들고 관련된 정책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구 소멸이 우리 시대를 강타하는 또 하나의 이런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일본의 오다기리 도쿠미 교수는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책에서 일본 정부와 재계가 2013년부터 물 흐르듯이 전개해온 정책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이 제한되어 있으니 농산촌에서 공공이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등이 농업에 진출을 해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적이 숨어 있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지방소멸론의 첫 번째 의도를 오다기리 선생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론은 농촌을 접을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농산촌 철수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가장자리부터 접자라는 정책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일갈합니다. 둘째, 농산촌 철수로는 과도한 행정제도의 리셋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폐합하고 제도를 급진적으로 리셋하는 이런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자치력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지에 대해 우리가 유념 있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거점 도시를 인구댐으로 만들고 압축 도시라는 이름으로 컴팩트 시티로 축소 조정하자,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럽의 컴팩트 시티는 도시 재생의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것인데 결국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주변부를 잘라내는 이런 지방 소멸론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는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상수이겠죠. 그러나 인구 감소 사회는 정말 위험한가,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도시에 집중한다, 혹은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조건 반사적인 논의와 대책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과 전환 사회, 아니 그 인구 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롭 호킨스는 기후위기의 해법을 탄소 중립과 회복력으로 이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회라고 하는 것은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회혁신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20년 후를 목표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사회 체계와 생활 양식을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 미봉책에 그칠 것이고요. 그러하니 우리가 생태 문명 등과 같은 전체 목표를 전지구적 사고에 기반해서 지역적 실천에 기반한 이런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환 사회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토트네스 전환 도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환 도시 운동 실행 조직을 만들고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사회 회복력을 갖추고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모나 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감을 도시와 공동체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회로 이끌 그 키워드를 공감에 잡고 탄소 저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정의라는 네 가지 문제, 다면적 정책으로 전환사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위기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원리는 최악 중에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생각보다 깊은 수준의 변화,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고 하는 문제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치규범,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민자치 프로젝트 우리가 우직하게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태적인 상상력을 보다 현실화하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힘과 지혜 우리가 열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농촌 소멸론과 같은 데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좀 비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권혁범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범입니다. 세 분의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장에 좀 있다 보니 강론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게 보충적으로 발제하셨던 내용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고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니까 농촌의 재분배 문제와 격차 문제 사실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문제는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공감하는 문제이고, 다만 이게 개인의 문제를 치환하는 듯한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요. 첫 번째 농촌의 위기, 인구 감소 과소와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간 농촌에 이제 귀촌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려올 때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생태적 기능, 생명의 근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 사실 많이 좀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구 감소 과소화 문제, 고령화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고요. 결국 메가시티 중핵도시로 귀결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문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면 결정권자들이 생각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인 농촌의 규모, 농업의 규모, 적정 규모 이걸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 그때까지 쭉 축소되고 과소되면서 적정 시점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실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저희 지역에 논농사가 중심인데 760헥타르 정도가 있어요. 근데 4년 전에 그 쌀값이 갑자기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대농영님이 농사진 대농영님이 한 1억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밭작물 한 33,000평 정도 했었는데
그걸 200마지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200마지면 13헥타르거든요. 이걸 760을 나누면 약 66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1억 정도의 순수익, 살만한 뭐 농촌 중산층 이상으로 살만하면 200마지 가진다고 하면 66가구 정도 되고, 한 가구당 4명 잡으면 한 250명 되거든요. 농촌에 농민만 사는 건 아니니까 그게 부가적인 것들 좀 플러스 시키면 한 500명? 한 500명 전까지 축소가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면 단위 기준으로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질까? 뭐 이런 거죠. 결국 농업은 뭐 대농 중심, 첨단 스마트 농업이나 뭐 규모진 생산성 중심으로 갈 것 같고, 결국 이것이 그런 뭐 결국 이제 과학의 힘이 바탕이 될 텐데, 이 과학에 나타나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국가 간의 식량 위기, 식량 전쟁을 이 과학이 극복할 수 있겠는지, 결국 여기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 이겠는지,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담대한 전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담대한 전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 2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로 얘기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사회혁신 기조가 모든 정책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부처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현재 나타나는 전통적 위험과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사회적 위기들을 결국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융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시민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만, 농촌의 시민사회가 존재하나요? 시민사회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주민을 얘기할까요? 도시처럼 조직된 일부 단체나 조직을 얘기할까요? 사실 농촌의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사질 사람조차도 없고 뭔가 새로운 도모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먹힐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들 내려왔을 때 이것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각종 뭐 여러 사형 이런 반법론이 생기죠. 뭐 로컬랩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정책 사업의 하나로 몇 개를 했나 정도, 몇 명이 참여 정도로 기결로 끝나는, 그러면 이런 정책 사업의 결론은 실패했다 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 역량이 안 되는 주민의 책임이,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농촌 사회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가지만 얘기하면요. 저 이제 이런 인구 문제 때문에 출산율 제고 노력이 기초자치가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장 전입 문제인데요. 매년 10월 되면 위장 전입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할당을 주거든요. 그다음 지역 사회단체도 줍니다. 저도 받았어요. 다만 저는 할당까지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민이었기 때문에. 세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뭐 출산율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2점 몇 명대로 떴대요. 전국의 몇 개 지자체가.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그게 진짠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2가지인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어떤 지방이 엄청 높아졌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임 여성의 인구가 9,000명대에서 최근에 8,000명대로 줄었어요. 몇 년간. 근데 갑자기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 유입되는 가임 여성들이 무슨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애기 낳자 해가지고 갑자기 애기를 낳아버린 거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이때 또 뭐가 있었냐. 출산장려금이나 결혼장려금들을 그전에는 농촌에 주민등록을 든 1년 이상 둔 사람에게만 조건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게 누가 국가인권위에 문제 제기해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 이주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그 주민을 봐줘야 된다 해서, 말대로 어제는 광주에 있었는데 오늘은 주민등록을 강진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출산장려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진짠가? 실제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계 공무원한테 기자가.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나요? 자,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주민등록 논합 판단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제 사실 이게 농촌의 현실이고요. 뭐 지역개발 사업도 뭐 워낙 뭐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역개발 담당하시는 정책 결정권자들과 연구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암행어사 역할을 하면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현재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다 유휴공간 남아있는 거 국정감사나 평가할 때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생활예술 사업에 어떤 특정 부처의 생활예술 사업을 하는데 이걸 타기 위해서 그 지역 내 어떤 종교단체가 지자체장에 요구를 합니다. 표가 많으니까.
우리의 이게 성지가 있는데 이 성지를 기념할 만한 추모공원이나 전시관, 박물관이 없다. 그러니 생활도시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주라. 70억짜리 사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지으려고 해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짓는 곳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성지하고도 종교하고도.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그렇다 써가지고 이걸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많이 다녀 현장 실사 모니터링 농촌 뭐 사업들을 다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발생해서 중앙 단위에서 정책 사업을 내려도 현장에서는 그 지자체장의 정치 공약 아래에 있는 거고 결국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문권화자기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문건인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데 문제의식을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기초지자체 위원들 다 없애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단체자체가 되려면 주민자치도 같이 가야 되겠죠. 이게 방법이라 완벽한 대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생각인데 최소한 10년의 단기 계획, 20년의 중기 계획, 그다음 20년 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10년의 단기 계획 동안은 현재 내부의 자생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지역의 청년들이 남지 않거든요. 지역사회 다 나가기 때문에 기농기초연밖에 답이 없고 기농기초연들의 유입이 결국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 핵심 농력들 유입하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죠. 농촌 기본소득을 할 수 있으니까 농촌 기본소득은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 일본의 총구성했던 일본의 지역 부흥 협력 때 이런 방식을 한국형에 맞게 좀 간다고 하면 기본적인 살만한 월급의 문제, 급여의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 주택의 문제, 이동권 문제 이런 것들 좀 같이 풀어줘야 청년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현실적 방안입니다. 이게 현실적 방안 고민해봤고요. 뭐 지역개발 사업도 새로운 2.0 시대로 가자. 저는 2.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1.0이었다. 왜? 하드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농촌의 11개 저희 집 같은 11개 읍면 중에 10개 읍면에 다 이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40억부터 80억 이렇게까지. 이제는 이 하드웨어를 거점으로 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쪼개가지고 그 하드웨어 공간을 예를 들면 농촌복지관 형태로 해서 이런 농촌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농촌복지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권을 복원하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농촌사회권이 사실상 다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결국 이제 기존의 관행, 저항, 예산의 한계 이런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다고 하면 지역개발과 예산 일부를 농촌사회복지과로 좀 배정을 해가지고 농촌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농촌복지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냐. 보건복지가 있는데 왜 보건복지가 농촌복지 문제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농촌보건복지계획을 4년마다 만들어냅니다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평가 내용이. 계획만 세웁니다. 가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건복지 공무원들도 왜 농촌을 이렇게 농촌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투입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마무리입니다. 저희도 저 여민도 공동체는 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내려갔지만 저희는 이제 농업 농촌을 예상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계속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저희 이렇게 세계면 통합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산다라는 기준을 하여 왜 국가나 시장이 도와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떠날 것이다. 이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만 20년쯤 지나게 되면 현재 노인 인구 이 정확히 20년 뒤에 완벽하게 이제 사라지면서 인구가 급감하거든요. 이 노인 인구가 55세까지는 20년까지는 사회보장 비용이 지출하는 후기 고령 노인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때 좀 급감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70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있고 아마 그때쯤 되면 반대쪽 그때가 이제 다 사람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20% 소수의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이제 농촌에 내려오면서 전원주택을 만들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월급 받는 농민 농산업 노동자가 되겠죠. 이런 노동자들이 내려와서
밑바닥 조소층을 깔면서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희망적인 것이냐 아무런 잘 모르겠어요. 전체 국가 정책 상황에서는 희망적일 수 있어요. 어차피 쏘그라들 거니까 그게 식량 생산의 기지로 보고 자연 보호의 기지로 보고 판단하면 희망적인데, 네, 대개 서민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암울한 생각일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 아, 예. 역시 그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지정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오신 윤광일 과장님 좀 받아주십시오. 예. 예. 세 번 발표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말씀을 해주신 권혁범 대표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또 정부에서 또 이제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 대응에 대한 부분, 또 인구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답을 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농업 농촌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국가가 모두 다 이런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상황인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농업 농촌은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부분이 복잡성과 다양성인데 이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부 독자적으로 모든 걸 풀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과 지역의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리고 또 지역의 특색을 또 고려하는 그쪽 방향의 정책이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가장 대표적으로 푸드 스마트 체인이나 테리토리얼 푸드 같은 경우는 민간과 지역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반영시킨 정책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또 혁신도 필요합니다. 담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담대한 변화 과정은 또 점진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의 어떤 발달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좀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혁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세워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 기술 수준과 그리고 또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공감대인데, 대표적인 부분 예를 든다면은 이 농촌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촌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식량의 또 안정적인 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책을 세우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가 무엇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 농촌을 일종의 도시화되지 않은 부분, 아니면 도시의 변두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농촌의 관점으로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차이에 의해서 농촌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이 농촌의 공익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은 알다시피 전 국토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탄소 중립의 시기에 있어서는 에너지 공급 소스 역할을 합니다.
아시는 것 같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식량 공급이 기지가 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이 농촌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는 거가 공감을 일단 형성시킨 후에 현재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 공간 계획을 입법화시키고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농촌 공간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은 농촌의 장래, 인구, 사회, 경제적 여건을 모두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농촌을 계획해서 관련 정책을 엮어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이 농촌 공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이 농촌 공간 계획은 현재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촌 프로핑이라는 이 체계와 바로도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농촌 프로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촌 관점에서 이제 과시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 장단을 이제 분석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가 농촌 공간 정책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농촌 프로핑까지 가는 그런 길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한테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 하에 일단 농촌이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제 365일 생활권 구축도 이제 좀 더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귀농귀촌, 또 통합 플랫폼 역시도 제대로 잘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지금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는 국내적으로 볼 때는 국내 기술에 대한 이제 발전 부분 그리고 기상에 대한 이제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와의 협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곡물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체를 통해서 이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루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ODA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기상이 이제 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 생산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식량만 본다는 것은 되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해외의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게 볼 부분들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수준입니다. 그런 능력과 기술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ODA가 또 한번 엮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아시아 부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우리의 어떤 식량 생산 기술을 나눠줘가지고 그들 식량도 어느 정도 이제 생산성 높여서 그들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의 또 식량 대응 부분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현장을 보면은 그리고 농정 전체를 보면은 좀 다급하고 시급하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이 정책이라는 게 바로바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좀 어찌 보면은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많은 이 유튜브 참가자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홍기빈 연구위원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농업 농촌 문제를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주 담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삼식 교수님 농촌 인구에 대한 내용에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특별히 또 남재작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우리 권태진 박사께서 그 후속으로 황의식 박사님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답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이 완벽한 답변은 지금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충분히 만족했다고 또 의견도 주셨는데 혹시 여전히 의문이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번 1부는 아주 거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토론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에 들어가시면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2부와 3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1부에서 약간의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후에 계속되는 2부, 3부에 참가하시면은 보다 더 이 구체적인 대응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이 경과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삼식 교수님이 아까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농촌 유입과 관련돼 특히 젊은 사람이 농촌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떤 기존 세력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특히 터세 문제를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요걸 좀 이렇게 좀 뭐 포함하실 수 있으면 포함하시고 해가지고 한 2, 3분 정도만 아까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1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아까 혹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씀하시지 못했던 부분 2, 3분 정도만 더. 뭐 약간 좀 더 기회 주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고 토론 말씀드렸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가 미래에 이 농촌이라는 어떤 지역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농업 이 세계 3자가 과연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인구 변화를 보면 세 요소가 꼭 같이 가야 되냐 이제 그런 좀 의미 있어서 아마 정책할 때도 우리가 꼭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업을 이끌고 간다.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 이 사고 방식은 좀 지향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외부의 농촌 사회에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해 의존하는 의존적인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우리가 외부의 힘을 가지고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좀 쌍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외부도 좀 끌어들여서 내부도 변화시키는 거 있는데 이런 쌍방향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방소멸, 인구소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일자리 한쪽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농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만 농촌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올해 제가 봐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농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방소멸, 인구소멸을 갖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이 속도를 늦추거나 또 그런 걸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이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갖다가 좀 더 증가시키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농촌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